잘 들어보세요. 로마 황제는 알려진 세계의 통치자로서 자신을 보호하기로 맹세한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여 궁전에 앉아 있습니다. 몇 시간 안에 그는 죽습니다. 배신당하고 살해당합니다. 그의 죽음을 명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이제 자주색 황실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새로운 황제입니다. 이것은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의 왕위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평화롭게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강탈당하고 매수되고 도난당했습니다. 피로 얼룩졌습니다. 검은 제국을 방어하는 역할만 하지 않았습니다. 검이 황제를 만들었습니다. 검이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고대 세계가 보았던 가장 위대한 문명이 어떻게 잔인한 권력 다툼으로 변했을까요? 모든 것을 칼날에 걸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권력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 군인 황제들의 실제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할리우드 버전도 아닙니다. 미화된 교과서 버전도 아닙니다. 고대 로마에서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잔인하고 매혹적이며 절대적으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타임 시크릿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생각할 때 아우구스투스가 평화롭게 통치하거나 칼리굴라와 네로의 광기 어린 행동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서기 3세기에만 롬에는 50년 동안 50명이 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폭력적으로 죽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들을 황제로 만들었던 바로 그 병사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기본적인 정치적 안정조차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군대가 그 과정에서 위험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로원도 백성도 심지어 황실 가족도 아닌 자신들이 진짜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제를 파멸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500년 동안 존재했던 로마 공화정은 서기 전 27년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가 되면서 무너졌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영리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쥐면서도 공화정 정부의 환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황제를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인 엘리트 부대인 9,000명의 병사로 구성된 프라이토리아니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황제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라이토리아니는 그들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 안에 그들은 황제를 암살하고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왕위를 경매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구를 팔듯이 경매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기간은 서기 193년부터 서기 285년까지입니다.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그 이전과 이후의 사건들도 탐구할 것입니다. 3세기 위기라고 알려진 이 시대는 로마가 거의 붕괴될 뻔한 시기였습니다. 야만족 침략, 경제 재앙, 역병, 그리고 끊임없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궁극적인 권력을 주장하기 위해 로마 자체로 징역할 의지가 있는 군대를 가진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해 봅시다. 로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어떻게 일반화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로마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서기 14년에 사망한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실수로부터 배웠습니다. 카이사르는 왕이 되려는 것을 너무 명확히 드러냈고 그 때문에 서기전 44년 3월 15일 원로원 의원들에게 23번이나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더 미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황제가 아닌 프린캡스, 즉 첫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원로원의 권력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단을 지휘하는 사람이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여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개인적인 맹세를 통해 군대의 충성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병사들은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우구스투스 개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이었고 재앙적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죽었을 때 그의 후계자인 티베리우스는 권력뿐만 아니라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군단의 개인적인 충성심을 물려받았습니다. 한동안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는 서기 전 27년부터 서기 68년까지 거의 한 세기 동안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칼리굴라는 프라이토리아니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아마도 독살당했을 것입니다. 네로는 군대가 그를 버리자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 68년에서 69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사황제 시대라고 부릅니다. 네로가 죽자 혼란이 폭발했습니다. 스페인의 총독 갈바는 로마로 징역하여 왕위를 주장했습니다. 프라이토리아니는 그가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과 7달 만에 그를 살해하고 오토를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토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르만 군단의 사령관 비텔리우스도 왕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내전을 벌였습니다. 오토는 패배하고 자살했습니다. 비텔리우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약 8달 동안 말입니다. 그런 다음 유대에 주둔했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는 자신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의 군단은 로마로 징역하여 비텔리우스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비텔리우스를 문자 그대로 거리를 끌고 다닌 후 그를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선례로 확립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스러운 군단을 가진 모든 장군은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요구사항은 무엇일까요? 군사력이었습니다.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원로원의 승인도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검과 그것을 사용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플라비우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와 그의 아들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는 서기 96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유능했지만 도미티아누스는 그의 편집증과 잔인함을 우려한 궁정 관리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것은 네르바 안토니누스 왕조를 집권하게 했고 여기서 우리는 로마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오현제는 서기 96년부터 180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습니다. 이때가 로마의 절정이었습니다. 제국은 브리타니아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라인강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평화, 번영, 건축의 경이로움, 법률의 성문화, 로마의 평화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오현제는 어떻게 권력을 유지했을까요? 입양을 통해서였습니다. 네르바는 트라야누스를 입양했습니다. 트라야누스는 하드리아누스를 입양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안토니누스 피우스를 입양했습니다.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입양했습니다. 각 황제는 가장 유능한 후계자를 선택했으며 반드시 자신의 친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탁월하게 작동했습니다. 로마는 능력에 따라 통치되었습니다. 그 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 패턴을 깨뜨렸습니다. 유능한 후계자를 입양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친아들 콤모두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콤모두스는 온화하게 말하자면 불안정했습니다. 콤모두스는 서기 180년부터 192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헤라클레스의 환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콜로슴에서 검투사로 싸웠습니다. 실제로 싸웠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경기장에서 동물과 때때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조언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원로원은 그를 경멸했습니다. 군대는 역겨워했습니다. 서기 192년 12월 31일
코모두스는 암살당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궁정 관리들이 고용한 나르키수스라는 레슬링 선수에게 목욕탕에서 목 졸려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안토니누스 왕조를 끝내고 혼돈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로마의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도시장관 페르티낙스는 프라이토리아니에 의해 황제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는 기강을 회복하고 지출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프라이토리아니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86일 만에 그들은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미친 일이 됩니다. 프라이토리아니는 왕위를 경매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을 황제로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서로 경쟁하여 입찰했습니다. 부유한 원로원 의원 디디우스 줄리아누스는 각 경비병에게 25,000 세스테르티우스를 제공하여 낙찰받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매수하여 황제가 되었습니다. 제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단은 격분했습니다. 감히 프라이토리아니가 왕위를 물건처럼 팔다니 3명의 다른 장군들이 각자 여러 군단을 지휘하며 자신을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시리아의 페스케니우스 니게르, 브리타니아의 클로디우스 알비누스, 그리고 판노니아, 즉 현대의 헝가리에 있는 septimius 세베루스였습니다. septimius 세베루스는 로마와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단과 함께 수도로 징역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매수했던 황제 디디우스 줄리아누스는 당황했습니다. 원로원은 그를 버렸습니다. 황제가 된 지 불과 66일 만에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그에게 왕위를 팔았던 프라이토리아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베루스는 그들을 완전히 해체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병사들로 대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각 군대를 가진 3명의 황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전은 불가피했습니다. 세베루스는 가장 영리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알비누스와 평화 협정을 맺고 그를 카이사르이자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이것은 세베루스가 동쪽의 니게르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 전역에서 여러 전투를 벌였습니다. 서기 194년 이수스 전투에서 세베루스는 니게르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니게르는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혀 참수당했습니다. 동쪽이 확보되자 세베루스는 알비누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서기 197년 현대 프랑스 리옹에 있는 루그두눔 전투에서 만났습니다. 그것은 로마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양측 모두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한때 알비누스의 군대가 거의 승리하여 세베루스의 전선을 돌파했습니다. 세베루스 자신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비대가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알비누스의 군대는 전멸당했습니다. 알비누스는 자살했습니다. 세베루스는 완전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septimius 세베루스가 서기 211년 임종시 아들들에게 했다고 전해지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사들을 부유하게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경멸하라. 이 한 문장이 다음 한 세기 동안 로마가 어떻게 기능할지를 모두 설명합니다. 군대에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황제가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septimius 세베루스는 서기 211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사실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국경을 강화하고 법률 시스템을 개혁하며 황실 관료제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영향은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급여를 50% 인상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결혼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닌 능력에 따라 병사들을 장교 직위로 승진시켰습니다. 이것은 맹렬한 충성심을 낳았지만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군대는 국가 내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로마의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자신들의 급여, 보너스, 퇴직 수당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베루스가 죽었을 때 그는 제국을 두 아들 카라칼라와 게텍에 남기며
그들이 함께 통치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1년 안에 카라칼라는 어머니의 품에서 게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카라칼라는 게타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카라칼라는 서기 217년까지 홀로 통치했으며 파르티아와의 원정 중 자신의 병사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카라칼라 살해를 주도했던 프라이토리아니의 사령관 마크리누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로원 의원이 아닌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단지 기회를 보고 잡았던 군 장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리누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군사비를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시리아의 군단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14개월 만에 마크리누스는 패배하고 처형당했습니다. 세베루스 왕조는 여성 가족 구성원들이 계승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아내의 여동생인 줄리아 마이사은 자신의 손자 엘라가발루스의 즉위를 조종했습니다. 그는 14살이었고 통치하기에 완전히 부적합했습니다. 그는 통치보다는 종교의식과 성적 스캔들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4년간의 혼돈 끝에 프라이토리아니는 그를 죽이고 그의 시신을 테베레 강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는 18살이었습니다. 그의 사촌인 알렉산데르 세베루스는 13살의 나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실제로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알렉산데르는 재정을 개혁하고 기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게르만 부족들과 싸우는 대신 평화를 협상하려고 하자 그의 병사들은 이것을 나약함으로 보았습니다. 서기 235년에 그들은 반란을 일으켜 알렉산데르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들의 장군 막시미누스 트라크스를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이 순간은 3세기 위기의 진정한 시작을 알립니다. 왜냐하면 막시미누스 트라크스는 전례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로원 계급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탈리아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대 불가리아에 해당하는 트라키아 출신이었습니다. 계급을 통해 올라간 평범한 병사였습니다. 원로원은 그의 승격에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백성도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오직 군대만이 그를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군대는 그를 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3년 후 막시미누스의 병사들이 실패한 공성전 중에 그를 살해했습니다. 원로원은 2명의 의원을 경쟁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내전이 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서기 235년에서 서기 285년 사이에 로마에는 약 50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3년 미만으로 통치했습니다. 많은 황제는 1년 미만으로 통치했습니다. 일부는 몇 달 동안만 통치했습니다. 그 혼란의 정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기 238년 한 해에만 6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6명이었습니다. 막시미누스 트락스, 고르디아누스 1세, 고르디아누스 2세, 푸피에누스, 발비누스, 그리고 고르디아누스 3세였습니다. 처음 5명은 모두 그 해 안에 폭력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고르디아누스 1세와 그의 아들 고르디아누스 2세는 아프리카에서 막시미누스에 대항하여 반란을 시도했습니다. 고르디아누스 2세는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고르디아누스 1세는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약 3주 동안 황제였습니다. 원로원은 그 다음 푸피에누스와 발비누스를 공동 황제로 선출했습니다. 프라이토리안이 경호대는 이 조치를 싫어했습니다. 불과 99일 후 경호대는 궁전을 습격하여 2 황제를 모두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3살에 고르디아누스 3세를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고르디아누스 3세는 실제로 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 244년 페르시아 원정 중에 그는 자신의 프라이토리아니 사령관인 아라빈 필립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필립은 다음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라빈 필립은 실제로 오늘날 시리아인 아라비아 페트라이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와 평화를 맺고 로마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5년 동안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다뉴브 변경에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데키우스를 보냈을 때 데키우스의 병사들은 그를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필립은 죽었습니다. 데키우스는 서기 249년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데키우스는 전통적인 로마 가치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제국 전역에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제사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데키우스의 통치는 서기 251년에 끝났습니다. 그와 그의 아들은 아브리투스 전투에서 고트족과 싸우다 사망했습니다. 그는 외적에 의해 전사한 최초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계속되었습니다. 트레보니아누스 갈루스가 황제가 되었으나 자신의 병사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아이밀리아누스가 그 뒤를 이었으나 3개월 만에 살해되었습니다. 발레리아누스가 권력을 잡았지만 실제로 전투에서 페르시아인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가 겪은 가장 굴욕적인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갈리에누스는 끊임없는 침략과 분리된 제국들 속에서 통치했습니다. 서기 260년에서 서기 274년 사이에 제국의 상당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갈리아 제국은 갈리아, 브리타니아, 그리고 히스파니아를 지배했습니다. 팔미라 제국은 시리아와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들은 잔인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흥망을 거듭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고티쿠스는 대규모 고트족 침략을 물리치고 역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는 가장 유능한 병사 황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분리된 영토들을 재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자체에 새로운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는 이탈리아가 더 이상 침략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처형할 계획이라는 위조된 편지 때문에 자신의 장교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또 다른 유능한 장군이었던 프로부스는 황제가 되어 재위 기간 내내 국경에서 싸웠습니다. 그는 고트족, 반달족, 그리고 찬탈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화 시기에 병사들에게 민간 건설 작업을 시키려 했을 때 그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병사들은 싸움 대신 배수로를 만들게 했다는 이유로 말 그대로 그들의 황제를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황제들은 병사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따라 살거나 죽었습니다. 잘 통치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군사적 만족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 문화가 이 시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할리우드는 로마 황제들을 사랑하지만 진실보다 볼거리를 더 사랑합니다. 로마에 관한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궁중 음모, 검투사 전투, 그리고 성적 스캔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황제들을 고귀한 영웅이나 미친 악당으로 묘사합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로웠습니다. 프라이토리안이 경호대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예로 들어봅시다. 영화는 그들을 황제의 엘리트이자 명예로운 수호자로 보여줍니다.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제국의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만들고 왕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외적보다도 더 많은 황제를 살해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타락과 도덕적 부패 때문에 몰락했다는 이러한 지속적인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항상 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가 나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몰락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3세기 위기는 체계적인 군사 문제, 경제 붕괴, 역병, 그리고 외세 침략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황제들은 병사들에게 봉급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혹은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면 더 많은 군단을 가진 다른 장군이 왕좌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세 역사가들을 지배했던 기독교적 관점은 후기 이교 황제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에 대한 신의 징벌을 받은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데키우스나 디오클레티아누스 같은 황제들이 전통적인 역사에서 악당으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박해는 실제였고 비극적이었지만 군사 쿠데타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과 이교도 병사들 모두 봉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황제를 기꺼이 살해했습니다. 일부 현대 음모론은 로마 제국이 실제로 결코 멸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카톨릭 교회나 유럽 귀족 또는 국제은행을 통해 비밀리에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서방 로마 제국은 군사적 또는 경제적 구조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기 476년에 붕괴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 제국은 서기 145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밀스러운 연속성이라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군사 쿠데타가 로마의 군사적 미덕을 표현하는 명예로운 방식이었다는 낭만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비디오 게임과 소설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국을 나쁜 황제로부터 구하기 위해 로마로 진군할 수밖에 없었던 고귀한 장군 말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septimius 세베루스는 말 그대로 왕좌를 샀던 디디우스 율리아누스보다 아마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쿠데타는 노골적인 권력 장악이었습니다. 야심찬 장군들이 군사력을 사용하여 최고 권력을 훔친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귀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코모두스의 초점을 맞춘 검투사 황제 신화는 대중문화에 의해 심하게 과장되었습니다. 네, 코모두스는 경기장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영화 글래디에이터는 그의 이야기 대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막시무스 데키무스 메리디우스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코모두스는 검투사 전투에서 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욕탕에서 교살당했습니다. 코모두스를 포함한 황제들이 몰락한 실제 이유는 극적인 경기장 대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궐 내부자와 군 장교들에 의한 정치적 살인이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현대의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이 결코 황제를 배신하지 않을 훈련되고 명예로운 전사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로마 병사들은 급여를 받고 복무하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황제가 보너스를 줄 여유가 없거나 경쟁 장군이 더 많은 돈을 제안하면 병사들은 주저없이 편을 바꿨습니다. 18세기에 글을 쓴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의 몰락을 기독교가 로마를 나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이를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기독교는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세기 위기, 즉 군사 쿠데타와 불안정의 최악의 시기는 기독교가 어떠한 실질적인 권력도 가지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개인의 성격 역할은 어떻습니까? 나쁜 황제들은 몰락하고 좋은 황제들은 성공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증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철학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가 가졌던 최고의 통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양 대신 생물학적 계승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무능한 아들 코모두스에게 제국을 남겼습니다. septimius 세베루스는 아들들에게 병사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경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한 세대 동안 로마를 안정시킨 유능한 황제였습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생존을 결정한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지원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군단이 있는 무능한 황제는 몇 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적 지원을 잃은 유능한 황제는 몇 주 안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적 증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시기가 초기 로마 역사에 비해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놀랍도록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 황제들에게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상당히 명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주요 자료로는 황제들의 전기 모음집인 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일부 세부 사항의 신뢰성에 대해 논쟁합니다. 특히 후기 황제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른 자료들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또한 세베루스 시대를 살았던 원로원이자 역사가인 카시우스 디오의 자세한 동시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시대 역사가인 헤로디아누스는 추가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광범위합니다. 특히 주화가 가치가 높습니다. 장군이 자신을 황제로 선포하면 즉시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주화를 주조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왕위 주장을 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주화를 통해 황제들의 흥망성쇠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황제들은 너무 짧은 시간 동안 통치하여 그들의 주화는 오늘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기념물과 건물에 새겨진 비문들은 제국의 선전을 드러냅니다. 흥미로운 점을 주목하십시오. 성공한 황제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와 병사들에 대한 관대한 기부를 강조했습니다. 실패한 황제들은 종종 비문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말 그대로 새겨져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증거는 명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군사적 지원을 통해 권력을 잡은 황제들은 그 지원에 대해 계속해서 보상해야 했습니다. septimius 세베루스는 군인들의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카라칼라는 이를 더욱 인상했습니다. 각 황제는 이전 황제보다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이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3세기 중반에는 주화의 은 함량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경제는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구 감소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세기 동안 역병이 제국을 여러 번 휩쓸었습니다. 서기 160년대에서 180년대의 안토니누스 역병은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서기 250년대에서 260년대의 키프리아누스 역병은 또다시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적다는 것은 병사가 적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적고 경제 생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제국이 국경을 방어하고 군대의 자금을 지원하는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변경 발굴에서 나온 군사적 증거는 방어 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브리타니아의 하드리아누스 방벽은 반복적으로 함락되었습니다. 라인 다뉴브 변경은 게르만 부족들의 끊임없는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동방 변경은 재정비된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 고군분투했습니다. 로마는 과거에 항상 피했던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문서 기록은 내전의 대가를 보여줍니다. septimius 세베루스가 페스케니우스 니게르와 클로디우스 알비누스와 싸웠을 때 전투에는 대규모 군대가 참여했습니다. 루그두눔 전투에는 아마 15만 명의 병사들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15만 명의 로마 병사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제국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재앙적이었습니다. 기후 증거는 이 시기가 기온 하강을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농업 확장을 지지했던 따뜻한 기온의 시기인 로마 기후 최적기는 끝나고 있었습니다. 더 추운 날씨는 더 나쁜 수확량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식량 부족을 뜻했습니다. 이는 더 높은 가격을 의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굶주린 병사들은 폭동을 일으킵니다. 로마 법전의 집대성인 디게스타에 담긴 법적 증거가 있습니다. 황제들은 세금 징수를 유지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지주들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마다 새로운 황제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법적 개혁은 불가능했습니다. 각 황제는 단기적인 생존에 집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는 일상생활에 대한 놀라운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병사들은 더 많은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국의 관료 체계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명확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3세기 위기는 한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외부 침략, 경제 붕괴, 역병, 기후 변화, 그리고 체계적인 군사 문제들이 모두 한데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단을 지휘하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지만 어떤 장군이라도 군단을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권력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요? 이것들은 단지 고대 역사 수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 본성과 정치 시스템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첫째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은 고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가였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10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로마는 정교한 법률 시스템과 행정 구조를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공학적 경이로움과 문화적 업적을 이루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로마는 계승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은 궁극적으로 힘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철학자들과 법률 이론가들은 정당성, 원로원의 권위, 그리고 인민의 의지에 대해 유려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황제를 결정했을 때 그 모든 이론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이것이 정치 철학이 종종 피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정당성은 구성되는 것입니다. 힘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힘에 의한 통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황제는 항상 또 다른 쿠데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군들이나 근위대를 결코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황제들은 충성심을 사기 위해 병사들에게 더 많은 급여와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는 더 높은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더 높은 세금은 인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안한 인구는 경쟁자들을 지지했습니다. 경쟁자들은 군사적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현대의 유사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부가 군대를 통제하기 때문에 존재할까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민주적 정당성보다 군사적 충성을 통해 권력을 유지할까요? 로마의 패턴은 반복됩니다.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군사 독재자들입니다. 그들은 안정과 힘을 약속합니다. 때로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약속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장악의 논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쿠데타가 그들을 권력으로 이끌었다면 쿠데타는 그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경험은 또한 능력주의 대 세습 계승에 대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은 입양을 통해 유능한 후계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친아들인 콤모두스를 선택함으로써 이 패턴을 깼습니다. 이 한 가지 결정이 3세기 위기를 촉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계승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적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가장 좋은 시스템일까요? 로마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시사합니다. 개별 황제들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제국이 유능한 행정객에 통치되든 무능한 폭군에게 통치되든 실제로 차이가 있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좋은 황제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재정을 개혁하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문제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압도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단 한 명의 황제도 계승 위기를 영구적으로 해결하거나 침략을 막거나 경제 붕괴를 되돌리거나 역병을 예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더 넓은 철학적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역사를 얼마나 형성하는가 아니면 비인격적인 힘이 얼마나 형성하는가. 위인론은 강력한 개인들이 역사적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말합니다. 반대 견해는 누가 책임자인지와 상관없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결과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증거는 둘 다를 지지합니다. 개별 황제들의 결정은 중요했지만 그들은 벗어날 수 없는 제약 속에서 활동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깊은 교훈은 문명의 취약성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는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영원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존재했습니다. 로마는 알려진 세계를 통제했습니다. 그 권력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세대 안에 로마는 거의 완전히 붕괴될 뻔했습니다. 영구적으로 보이는 시스템도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로마를 하나로 묶었던 군사 규율, 경제적 생산성, 사회적 결속 같은 메커니즘은 스트레스 속에서 빠르게 침식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칼로 왕좌를 차지한 로마 황제들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웅과 악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쇠퇴로 이끄는 도덕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제도들이 무너졌을 때 정치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는 복잡하고 잔혹한 시연입니다. 아우구스투스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300년이 넘는 제국의 역사에서 우리는 권력이 공화주의적 정당성이라는 신중하게 구축된 허구에서 노골적인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봅니다. 성공한 황제들은 반드시 가장 유능하거나 가장 덕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충성스러운 군단을 지휘했고 그 군단이 충성을 유지하도록 충분히 지불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세기 위기는 로마를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50년 동안 50명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폭력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제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야만인들이 반복적으로 침략했습니다.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역병이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문명 자체의 종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살아남았습니다. 분리된 영토를 재정복한 아우렐리아누스와 제국 시스템을 완전히 재편한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같은 황제들이 제국을 구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4명의 황제에 의한 통치인 사두 정치를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 통치자가 된 군사령관이었던 황제를 거대한 관료주의의 지지를 받는 반신적 독재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동방 로마를 200년 더 안정시켰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결국 서기 47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갑작스러운 붕괴는 아니었습니다. 게르만 왕국들이 로마 행정을 대체하면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는 동로마 제국은 서기 1453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로마의 유산은 법률, 언어, 건축,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세계를 형성하는 정치적 개념을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은 보이는 것만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보이는 시스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군사력은 어떤 법이나 전통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어떤 제국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회복 탄력성은 놀랍습니다. 로마는 끝없는 내전을 통해 거의 스스로를 파괴할 뻔했지만 회복했습니다. 거듭해서 유능한 지도자들이 혼돈 속에서 나타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로마 법률, 공학, 문학, 그리고 정치 사상의 유산은 제국의 붕괴를 견뎌냈고 후기 문명들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 설명의 자료와 추천 도서를 공유하겠습니다. 카시우스 디오, 헤로디아누스, 그리고 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와 같은 고대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드리안 골드워시, 메리 비어드, 그리고 카일 하퍼와 같은 현대 역사가들은 훌륭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로마의 군사 황제 이야기는 끝없이 매혹적이며 권력, 정치, 그리고 문명의 흥망성쇠를 이해하는 데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즐거이 보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대 세계의 더 많은 미스터리와 잊혀진 이야기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문명의 비밀부터 역사적 전설 뒤에 숨겨진 진실까지 항상 발견할 것이 더 많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몸 건강히 지내세요. 계속 질문하고, 계속 배우고,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계속 탐구하세요.